애플이 작년에 연구개발 R&D에 22조 원을 투자했고 삼성도 비슷한 그 22조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아는데 이 애플이 이 연구개발을 어디에 주로 집중 투자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D라는 거는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성장하고 네. 싶은 분야에 이제 그 연구 개발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 삼성전자나 그 애플의 그 R&D 규모가 네. 비슷하게 이제 20조 원을 좀 넘는데 작년 기준으로 애플은 그동안 매출액의 한 5% 수준의 R&D 지출을 고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7%는 늘렸습니다. 근데 특허를 그 신청하고 이제 그런 자료를 보면 애플이 4군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피트니스, 두 번째는 웨어러블, 세 번째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멘트 리얼리티,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그 자율주행. 그래서 그 애플이 웨어러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애플 워치도 보면 그 심맥박을 측정하거나 그 다양한 그 신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 건강, 헬스와 관련된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또 엄청나게 큰 시장이니까 애플이 이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도 이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애플 워치 그 다음에 에어포드가 이제 이 웨어러블에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그 증강현실, 최근에도 이제 보면 페이스북에 그 메타버스를 이제 강조해서 그 저커버그가 최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애플이 전기차 진출을 발표를 안 했지만 프로젝트는 실제 계속 진행돼 왔고 거기서 이제 많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진출이 목표는 아니고 전기차 진출을 통해서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애플에 이제 이미 그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자동차를 타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 이렇게 보면 R&D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동안 보면 애플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꽤 높았습니다. 10몇 조 되는 돈을 R&D에 투자하는데 아이포드 이후로 뭐 엄청난 블록버스터 제품이 없다. 그런데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애플이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애플 워치도 나오고 최근에 보면 헬스케어 부분에 주목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애플이 R&D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투자하고 있고 이게 결국 장기적인 이제 진입 장벽을 또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R&D 투자하는 주요 이제 4가지 분야를 헬스케어, 피트니스하고 웨어러블,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가장 좀 애플이 좀 가장 중점적으로 좀 더 비중을 혹시 높이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제 그런 그 회사의 그 극도의 보안 전략과 관련된 정보는 노출을 안 시켜서 어느 부분에 R&D를 얼마큼 투자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리고 팀 쿡이 여러 번 강조한 것은 헬스케어, 건강, 피트니스가 되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고령화 세계로 전 세계가 가면서 애플이 이미 생태계에 10억 명 이상의 그 고객들이, 그 충성심 높은 고객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제품의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도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 투자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어도 우리가 상승할 요인을 체계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반면에 리스크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제가 보는 애플의 리스크는 우리 훈니 프로가 보는 리스크와 그 성격도 틀리고 이제 순서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애플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1, 20% 조정을 받을 때 놀래지 않고 이거는 내가 충분히 예견한 내가 감안하고 있던 리스크니까
놀라지 않고 뭐 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펀디멘털의 변화는 없는데 많이 빠졌으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죠. 자금 여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애플의 그 리스크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앱스토어의 그 결제와 관련돼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해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구글이 실제 그 검색 엔진을 그 애플 아이폰의 기본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한 100억 달러를 매년 지급한다고 그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미리 지급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이제 구글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뭐 매출이 일부 이제 뭐 사라질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규제 리스크는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다국적 기업이나 이제 중국 리스크가 큽니다. 애플은 이제 매출의 한 10% 가량을 중국에서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홍하이, 폭스콘을 통해서 아이폰 같은 그 조립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니까 중국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 되지만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커져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애플이 100조 원을 올해 배당과 주주 환원 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써도 지금 뭐 시가총액 대비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덩치가 커져서 그런 상대적인 혜택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주가 조금 불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서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고, 팀 쿡이 몇 년 동안은 더 CEO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이제 본인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은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사회에서는 항상 후임을 미국 회사들은 이제 찾고 있고 이제 그것을 서치하고 있는데, 팀 쿡이 언제 물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애플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교수님.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 플래그십 모델이 있고 중저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별로 좀 판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애플은 특별히 중저가 모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은 다 하이엔드 제품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판매하는 그 국가의 폭이, 물론 중국에서 애플이 어느 정도 선전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워낙 중저가의 뭐 오포, 비보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워낙 중저가 모델이 탄탄하게 돼 있고, 삼성도 굉장히 중저가 모델 잘 만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애플의 어떤 아이폰의 판매 전략,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전에 그 일부에서 우리 후니프로가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에서 이익의 85%를 네. 애플이 가져간다고. 그거 되게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나머지 한 10에서 10몇 프로를 삼성이 갖고 가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LG전자가 그동안 적자를 내던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삼성 갤럭시를 쓰니까 평균 뭐 5, 60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맞습니다. 폴더폰은 최근에 100만 원 넘으니까. 근데 평균 그 스마트폰의 판매 단가를 보면 애플이 한 820불, 삼성전자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300불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갤럭시를 뭐 100만 원 넘게 주고 사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는 100불짜리 그 중저가 폰을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직접 안 만들고 다른 데 하청을 줘서 삼성 브랜드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삼성전자는 마켓 시어를 갖고 가는데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애플은 판매 대수가 삼성전자보다 뭐 금년은 애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플 신형 아이폰 작년 말에 출시된 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근데 그 스마트폰을 판매액 기준으로 하면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2배, 거의 3배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왜 이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은 모든 거를 다 발표할 것이라고, 특히 수명성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심지어 그 공장의 재원까지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 경험에 보면 옛날에 타이거 같은 데가 한국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사업 보고서가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것을 번역을 다 해서 네. 영어로 그 모든 페이지를 다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예민한 정보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애플이 2018년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전격적으로 CFO가 우리는 더 이상 아이폰의 판매 대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서 시장이 놀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네네. 왜 투명성 차원에서 거꾸로 가느냐. 근데 이제 애플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애널리스트가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애플의 판매 대수만 봐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신규 가입자 증가율에 그 예민하듯이 애플도 아이폰의 판매 대수에 많이 좌우가 됐는데 CFO의 설명은 우리는 더 이상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니고 플랫폼의 그 생태계를 가진 기업이니까 우리는 판매 대수를 발표를 이제부터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애널리스트가 불만을 했지만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단순하게 제조업체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생태계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시각의 전환을 애플의 팀 쿡 CEO와 CFO가 유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 거죠. 근데 워런 버핏은 역시 세계적인 투자가인 것처럼 2016년, 그거보다 2년 전에 미리 그것을 간파하고 애플 주식을 평균 한 35달러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이런 이제 주가 상승을 인조했는데 실제 그 투자가들이 애플을 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를 가진 그런 업체로 인식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2018년 한 40달러, 19년 40달러에서 지금 150달러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레벨업이 됐죠. 퍼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애플이 한 12배. 그냥 이렇게 좀 재미없는, 퀄리티는 뛰어나지만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그 시장의 평가, 인식이 바뀌면서 퍼가 25배, 30배로 레벨업이 껑충돼서 지금의 이제 주가 150달러, 시총 2,800조 원의 그 항공모함으로 이제 애플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애플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애플과 삼성 둘 다 좋은 기업, 좋은 주식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